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싸라비아입니다. 아싸라비아는 아웃사이더들이 모여서 인사이더들의 세상을 저희 나름대로 시각으로 논해보는 그런 팟캐스트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MC 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널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스랩바짱 그리고 작은 손님. 안녕하세요, 작은손입니다. 안녕하세요, 쓰레빠짱입니다. 네, 두 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아웃사이더 딱 분위기가 딱 나에게 말을 더 걸지마가 딱 느껴지네. 저는 지난주 2주 동안 방송을 들으면서 네. MC 대석에게 굉장히 화가 나서 왜요? 복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뭔 일 있었어요? 아니 네. 우리 모가디슈 영화 할 때 영화를 억지로 까는 게 너무 방송을 들으면서 또 한 번 빡이 쳐가지고 근데 아니 뭐 그것도 그건데 약간 그 대화의 흐름이 웃긴 게 저는 이 장면이 좋았어요. 그 장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식의 흐름이더라고요. 굳이 그런 거죠. 나는 어떤 영화를 너무 감동적으로 봤어. 그 영화 쓰레기 아니야? 이거 약간 이런 흐름이잖아.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흐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물에 대해서는 여러 면으로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MC 대석에 또 그런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으면 댓글을 MC 대석 사랑해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했는데 본인이 달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MC 대석 사랑해요라는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본인이 달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달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없었잖아. 밑에 MC 대석 소시오패스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그래요? 이분들 참 즐겁게 사시네. 그렇군요. 그 스랩바짱은 어떻게 지냈어요? 전 근황이 없어요. 근황이 없어요? 네. 늘 하던 대로 똑같이 돌아가나 봐요? 똑같아요. 아이고야, 그렇구나. 저는 이제 뭐 가르치는 일 계속 하고 있는데 재미있었던 게 학생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기 동생 학교에서 확진자가 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줌으로 원격 수업을 했는데 그거는 뭐 흔하게 이제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치는데 시험을 치는 도중에 모의고사였거든요. 시험을 치는 도중에 1교시 끝나고 연락이 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치다가 집으로 돌려보내진 건 처음이라고. 가족 모두가 일하다가 다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리고 황당해하던데. 수능 아니라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고3이었으면 고1이었거든. 고3들은 이제 백신을 다 맞았으니까. 그렇죠. 예, 고3이 예를 들어 꼭 수능이 아니라도 9월 모의고사 도중에 돌아온다거나 이러면은 진학 방향 정하는데 타격이 크거든요. 고3들은 백신을 맞아서 요즘 백신을 맞은 게 수업을 안 하는 어떤 좋은 핑계가 되고 있어요. 아프다. 네, 선생님 백신을 맞아서 머리가 어지럽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어요 이러는데 제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 수업이 일요일이었는데 백신은 금요일에 맞았거든요. 그래 뭐 이틀 정도 그럴 이틀 수 정도는 있지. 보통 그럴 수 있나요? 2, 3일 정도는 간다고 하네요. 하지만 뭔가 핑계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래놓고 스랩바짱 사흘간 몸져 누울 수도 뭐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곧 맞잖아요. 저 같은 네. 경우는 다음 주에 맞고 혹시 맞으셨나요? 아니요, 저 9월 20일인가. 왜 이렇게 늦게 맞아요? 난 맨 처음에 이거 우리는 학원 그쪽이라서 우선 접종인데 우선 접종 그 열리는 시간에 수업을 하고 있어서 수업 끝나고 신청했더니 확 밀려가지고 빈자리가 거기밖에 근데 없더라고요. 아마 그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면 앞으로 많이 당겨져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그 매일매일 자녀 백신도 맞을 수가 있어서 그거 할 수도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어차피 또 8주 아니에요? 그게? 간격이? 그러다 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가지고 2차 접종이. 장훈님 맞으셨죠?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으로 맞았습니다. 네네네. 네네. 어떠신가요? 아프셨나요? 맞고 그날은 너무 멀쩡했고요. 다음날 살짝 몸살기가 올 듯 말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제 아플려나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다음날부터는 그냥 팔이 뻐근한 거 말고는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이자를 맞게 되는데 화이자가 하도 그 백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약간 그 후기가 트위터 같은데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근데 그 아마 맞으면 팔이 되게 아픈가 봐요. 근데 그렇죠. 그 다리가 아프면 이상하잖아. 아무튼 팔이 되게 아픈가 봐요. 근데 그 팔의 아픔을 그 짤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팔의 아픔이 어느 정도의 아픔이냐 했더니 그 짤로 그 원피스라는 만화 있어요. 네네네네. 그 원피스라는 만화에 그 주인공이랑 주인공 스승 같은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스승 같은 사람이 주인공을 구해주다가 샹크스가. 상어한테 팔을 하나 물려서 잘렸죠. 팔이 하나 잘리는 그 짤이에요. 팔 잘린 짤.
그런 아픔이다 막 그래가지고 너무 좀 오버하는 공포에 사람들이 떨고 있긴 하죠. 아니 고통의 정도는 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뭐 그거는 또 맞게 되면은 바로바로 알려드리고 다음 주에 또 저희 그 코로나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하니까 그때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MC 대석의 A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C 대석의 AS. 오늘 할 얘기는요, 저희 지난번에 118회쯤에 저희가 에픽 게임스 대 애플 해가지고, 애플이 자기네 플랫폼 내에서 인앱 결제만, 앱 내에서 결제만 가능하게 해서 70%만 돌려주고 30%는 자기네가 먹는다. 거기서 이제 에픽 게임스가 반발해가지고, 외부 결제를 가능하게 했다가 게임이 다 차단당하고, 거대한 소송 전쟁으로 벌어진 것까지 해서 사실상 뭐 누가 악인이냐 선인이냐를 떠나가지고 어떠한 이익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네네.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인데요. 조금 재미있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에픽과 애플 사이에 직접 소송이 아니라 다른 소송들과의 어떤 합의문이 나왔는데요. 애플이 이제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가 안 되는 소규모 기업들한테는 수수료를 좀 적게 받고 두 번째로 외부 결제에 대한 안내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 리스트라든가 고객 개인정보를 통해서 통보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앱 내에서 이거를 다른 식으로 결제하는 방법을 우리가 통보는 못 받게 되지만 나한테 이메일이 오는 거죠. 그 이메일이어가지고 너희가 이런 쪽으로 하면은 더 싸게 할 수 있다 혹은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좀 두 가지 큰 골자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저희 그 넷플릭스 다들 보잖아요. 넷플릭스를 이제 앱에서 애초에 뭐 결제한 사람들은 다 앱으로 해서 내게 될 텐데 저는 아예 이메일로 하고 처음에 거기서부터 결제를 해서 지금 안드로이드에서 틀고 마눌님 같은 경우에는 애플 기기에서도 틀고 그러거든요. 자체적으로 거기는 무료 앱만 깔려 있는 거지 그쪽으로 들어가는 돈은 전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사실 가능하기는 한데 그거를 이제 애플이 너희들 고객 정보 너희가 확인해서 연락을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터치를 안 한다 혹은 못 한다까지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요 얘기는 지금 요것만으로 봐서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향후 이제 에픽 게임스와의 소송 반독점법 관련한 요 소송에도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앱 시장에도 그런 식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코멘트 하신 내용은? 근데 뭐 약간 구글하고 비슷해진 것 같네요. 구글도 지금 소규모 판매업자들한테는 수수료를 덜 받는 정책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발맞춰 간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워낙 큰 양대 산맥이 있다 보니까 나 혼자 잘났어, 우리 브랜드 값으로 너희들 하는 거 따라할 필요 없어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판도가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 이게 꽤 바뀌게 되는 하나의 좀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걸 통해서 또 저는 유튜브나 이런 수수료들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파급으로 인해서. 유튜브 수수료도 굉장히 높잖아요. 오히려 이 앱 결제하는 30%보다 슈퍼챗 이런 거는 40%까지 가는 게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들은 것 같아서. 근데 슈퍼챗은 말 그대로 그 자기네 라이브 방송 내에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별풍선인데 이른바 말하면. 아니 근데 그거를 40%나 떼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글이 지금 유튜브를 갖고 있죠. 근데 그거에서 직거래를 뭐 직접 돈을 쏴주는 것 자체가 뭐 불법이든지 아니면 자기들 수익이 안 돼서 그런지 그럴 수는 있는데 40%나 떼간다라는 건 사실 뭐 제가 유튜브는 아니지만 분개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이상해요. 너무 많이 떼가잖아요. 사실은 14%면 이해를 하겠는데 서비스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근데 40% 30% 이상 떼간다는 거는 이건 너무 지나친 폭리 아닌가 싶긴 해요. 이 코인러들은 그래서 보면은 다 후원 계좌 해가지고 계좌 번호를 그쪽으로 직접 좀 돈 넣어주세요 하기는 하는데 실시간에서 그 자리에서 쏴주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계속 그래서 쓰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쪽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거기도 뭐 환전하면은 한 30% 그러니까 되는 걸로 들었던 것 같아요. BJ별 수수료는 일반 BJ는 40%의 수수료, 베스트 BJ는 30%의 수수료, 파트너 BJ는 20%의 수수료를 맞아요. 아프리카는 등급이 있어요. 네, 거기서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40에서 20%. 평균 30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어쨌거나
그쪽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 사실이니까 수수료를 낸다는 것 자체는 뭐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떤 마켓플레이스 이용하면서 내는 수수료라든가 항상 이런 나가는 동에 대해서 신경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게 또 좀 작은 사람들이 작은 손으로 벌어먹고 뭐 그런 산 돈에서 또 떼어주고 막 그런 거다 보니까 몇 퍼센트 이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도 앞으로 조금 더 이 생태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 앞으로 어떻게 되나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MC석의 AS였습니다. 네, 오늘 주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프간에서 미군이 전격 철수를 하게 되면서 내부 사정도 굉장히 불안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피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난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국제 난민들이 생겨나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몇백 명이 우리나라 쪽으로 입국하게 된 사정이 있죠. 정확히는 8월 26일에 인천공항에 그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377명을 태운 한국국 수송기가 도착을 했고요. 원래는 390명을 수송하려고 했었으나 준비 사정 어떻게 해서 377명이 먼저 들어왔고요. 수송 대상자 중에 영유아가 100여 명, 6에서 10세가 80여 명,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굉장히 어린 10세 이하의 아이들이었고요. 그 수송 작전명이 미라클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정을 들어보니 되게 우여곡절이 있었다. 원래는 이제 공항에서 집합하려고 했는데 거기 카불 공항 그 오는 진입로가 막히면서 못 오게 되니까는 그 원래 미국 버스였던 6대인가요? 6대를 이제 수송을 해가지고 뭐 얻어서 뭐 가가지고 데려오고 막 약간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주로 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이나 코이카, 차리카 한국지방재건팀 등에서 근무한 한국 조력자라고 설명을 했고 보통은 의사, 약간 의학 아니면 뭐 통역 약간 이런 쪽에 좀 전문직 고급 인력들이죠. 그런 분들이 많았고요. 이들은 이제 난민이 아니라 별도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난민이 아닌 특별 공로자라고 선을 그었었는데 이제 특별 공로자가 원래도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좀 혼란이 있을까봐 특별 기여자라는 용어를 따로 선택을 해서 이들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체류 자격을 줄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하기로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살짝 손봐가지고 그렇죠.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공항에서는 뭐 단기 방문 도착 비자를 발급했고 이후에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올해도로 이제 수용할 계획이고요. 이분들은 이제 진천에 있는 이제 국가 관련 건물에서 같이 지내게 됐고 진천 주민들이 그분들 이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결정에 대해서는 되게 응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천이 원래 그런 쪽 있을 때마다 굉장히 신경을 좀 곤두세우던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이겠다고 했네요. 이번 결정이 좀 유례 없는 결정이에요. 유례 없다는 건 어떤 면에서? 네, 일단 그 정부가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사실상 난민이잖아요. 네. 정부에서 난민을 어쨌든 받아들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거의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유례 없이 인도주의에 기반을 둔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하지만 난민 수용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중인 것이 옛날에 이제 2018년에 제주도에 들어왔던 예멘인 484명이 난민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바탕 혼란이 있었고 전국이 뒤집어졌죠. 혼란이 있었고 3년 만에 2라운드의 논쟁. 이분들 특별 기여자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는 예전만큼의 혼란을 좀 덜 주려고 이름도 바꾸고 약간 이렇게 한 상태지만 아마 계속해서 이분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게 된다면은 조금씩 어떤 그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수용 측의 논리가 한국도 아프간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이 2001년에 시작된 아프간 전쟁에 비전투 부대를 파병을 한 적이 있고 탈레반 축출 후에는 지방 재건팀을 파견해서 학교, 보건소, 병원 등을 운영을 했는데 이런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계속 아프간에 남아 있다면 보복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물론 그 탈레반 쪽에서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뭐 사면하겠다 네.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실제로도 지금 계속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누가 처형
처형되고 누가 처형됐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가짜 뉴스도 많고 막 이래서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병국으로서의 한국의 책임을 고려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난민 인권 네트워크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쪽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계속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난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에도 한번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리얼미터가 TBS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49.1%고 찬성한다가 39%였는데 이번에 또 했어요. 이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을 또 했는데 또 똑같진 않죠. 조금 반대가 올라갔습니다. 반대한다가 53%. 50을 넘었더라고요, 이제. 네, 53%. 찬성이 33%가 찬성은 좀 내려가고 반대가 올라가고 약간 이래서 오히려 더 이게 공고하게 됐네요. 배척이 네, 정서가. 그렇죠. 반대 사유를 보면 주로 가장 큰 것이 경제적 부담, 두 번째로 큰 것이 범죄율 증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화 종교적 이질감 이렇게. 그래서 뭐 이 작전 자체에 대한 인도적인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다들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난민 수용에 대한 열린 자세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일단 특별 기여자라는 명칭이 붙은 것부터가 조금 재미있죠? 요게? 그렇죠. 유례 없는 말을 만들어서 사실상 편법을 쓴 셈인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저희 정리에서 나왔다시피 국민 감정이라든지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뭐 0.4%였는데 그거보다 지금은 더 낮아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배려와 봐야 난민으로 인정이 안 될 테니까 대부분은. 그래서 약간의 편법을 써서 어떻게든 그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찾아보니까 예멘에서 그때 들어온 난민 같은 게 한 3년여 전이었는데 그때 막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원이 막 20만 명 넘게 동의하고 그랬었거든요. 561명 중에 실제로 그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한번 찾아보니까 2명이 받았더라고요. 561명 중에서 484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언론인 출신인 2명만 난민 인정을 받았고요. 여기서도 뭔가 쓸모가 있어야 되네. 좀 씁쓸하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난민이 안 되는 거. 그러게 난민이란 말 자체는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나머지 482명 중에 또 제3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412명 같은 경우는 인도적 체류 허가 요게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건데요. 머물게는 해준다. 난민과 같은 사회적 보장은 다 못 해주지만 취업은 할 수 있게 해준다 정도로 해가지고 예전에 뭐 통번역 전공했던 청년이 지금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하고 있고 이거 찾아가서 뭐 인터뷰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거 묻는 기사들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상 난민이란 말을 우리가 다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 난민을 어떤 법적인 용어로 쓰게 되면 실제로 난민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 오히려 점점 더 떨어진다. 그냥 머무르기만 해주는 거고 거기에서 대해서도 반발감이 꽤 심한 것 같기는 합니다. 특별 기여자라는 말을 하면은 한국을 위해 힘쓴 사람이니까 조금 여론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확실히 그겁니다. 그래서 어때 뭐 효과가 좀 있는 약간 있다고 약간 봅니다. 있다고. 그래도 우리나라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니까 도와줘야지라는 네, 그런 어떤 인정적인 인정이 맞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이잖아. 거기까지만. 네, 우리 도와줬으니까까지. 명분이 더 선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명분이죠, 명분. 난민으로 그냥 인정해주는 명분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인 거죠. 뭐 이렇게 또 해놓으면은 그 이상의 다른 일반 난민은 아예 못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원래도 한데요. 못 받았어요. 뭐 새삼스레. 아니 왜 예멘 사람 들어와는 있잖아요. 예멘 분들. 0. 몇 프로인데 뭐 사실상 그걸 하고 안 하고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인도적 체류라고 할지라도 더는 못 들여온다. 뭐 좀 그런 선을 긋게 되는 역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거는 정부가 어느 정부냐에 따라서 조금 뭐 바뀔 많이 수 달라질 있겠네요. 것 네. 그 찬성 반대, 그러니까 반대 의견 아까 몇몇 가지 소개를 해줬지만
사실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지만 뭐 이런 식으로 꺼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도덕적으로는 지탄을 받을 만한 말이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나는 다만 우리 세금이 한국인을 위한 데가 아니라 뭐 엉뚱한 데 쓰이는 걸 보고 싶지 않을 뿐인데 나를 나쁜 사람으로 좀 몰아가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조심스럽다 이런 입장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들 좀 생각나는 것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들 관점으로. 일단 뭐 자기가 피도 눈물도 없이 이런 식으로 변명한다는 게 너무 비겁하네요. 그리고 자기 세금이 막 다른 데 쓰이는 게 보고 싶지 않다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 세금 거의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공격부터 시작하는 거는 뭐 둘째 차치하고요. 유일하게 내는 세금이라고는 부가세밖에 없는 경우가 태반인데 한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실제로 거의 세금을 부가세 말고는 실질적으로 많이 내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감면도 받고 나중에 환급도 받고 해서 그거는 갑자기 뭐, 세금 얘기가 네네 그건 좋습니다. 차치하고 네. 갑자기 욱해가지고 아 예. 네, 세금은 어떻게 쓰든 그거는 자신들이 뽑은 정부들이 알아서 이제 하고 나중에 표로 심판하면 될 일이고요. 네, 뭐 실제로 그 난민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이유, 저희가 생각하는 지점들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진짜 딱하고 안쓰럽고 혐오스러운 내용이 하태경 의원의 이게 기여자들 이번에 얘기한 반대를 하면서 반대예요? 저자들이 탈레반과 연결됐을지 누가 아느냐. 이미 뭐 영국에서 몇 명이 탈레반과 연계된 게 밝혀져서 다시 되돌려졌다. 뭐 이런 식의 그따위 논리를 지금 펴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밝혀지면 싫었어요. 그때 되돌려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거. 그 입국 아프간인 탈레반 연계 얘기한 거는 국회의원 조경태 씨라고 나와 있기는 그래요? 한데요. 하경태 아니 하태경도 같이 얘기한 걸로 저는 알았었는데 조경태 어쨌거나 한다네요. 그 이분이 성명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협력했기 때문에 데려온다는 400명의 아프간인에는 탈레반과 연계된 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팩트 체크된 내용들을 봤는데 그 보안 검사 다 하고 했기 때문에 2차, 3차로 이제 신원 확인하고 검사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래서 법무부가 아주 친절하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뭐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걸쳐서 뭐 인증해야 되고 막 이런 절차를 다 거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이 없다고 치면 또 다른 반대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거의 그런 거죠. 뭐 아까 세금 얘기 차치하고더라도 일단 가장 큰 거는 근데 세금 범죄율 얘기를 차치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 경제적 부담이나 범죄율이 올라간다라는 반대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지만 저는 그거는 그냥 자기네들 의견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그 사전 방패 같은 거, 방패막 같은 거고. 같은 느낌이. 네, 그거 진짜 이유, 진짜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는 진짜 이유는 그냥 제 생각에 그 종교 때문인 것 같아요. 이슬람이 싫어서. 네, 이슬람 종교에 대한 어떤 막연한 공포, 두려움, 그리고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혼란, 약간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래서 종교 관련해서의 어떤 두려움과 관련된 그런 반대 이유들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이슬람 종교는 그러니까 그 타협이 없다. 그리고 남의 문화에 가서 섞이지도 못한다. 그래서 뭐 미리 종교 개정 서약을 받지 않는 이상 드리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의견인 거죠. 이게 참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요. 그게 그 앞선 두 가지 내용은 말 그대로 진짜 좀 명분인 것 그냥 같아요. 그게 내가 미워할 수 그래도 있는 명분. 비교적 논리적인 이유가 되잖아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게. 그렇지만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이유는 저는 그 세 번째 종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슬람교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그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거는 또 특정 부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슬람 하면 그냥 관심이 없거나 그냥 그런 잘 사람들이구나 몰라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막 인터넷에 글을 싸지르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 하면 뻔하잖아요. 기독교 중에서도
굉장히 그런 그 배타적인 기독교인데 근데 그 기독교인들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또 좀 또 너무 좁은 시야인 것 같고 반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한 오해가 뭐 오해인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 실제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뭐 굳이 이슬람뿐입니까? 제노포비아로 상징되는 외부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배척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감성이라서요. 그건 뭐 어떤 종교와 전혀 상관없는 중국인들을 멸시하는 단어들은 또 얼마나 많고 그 지역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하는 말들은 얼마나 많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유럽의 예잖아요. 네네. 그 독일도 뭐 처음에는 난민에 대해서 수용 정책을 폈다가 지금은 뭐 문을 걸어 담그고 있다. 뭐 실제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글을 소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어떤 찬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이었는데 이분은 반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슬림 안 겪어보셔서 그런 건지 심각성이 없네요. 솔직히 첫 마디부터 아주 지옥 같네요. 솔직히 개종 서약 없이 무슬림 난민들 들어오면 문제 생기는 거 100%입니다. 독일 비롯해 유럽 다 문제 심각합니다. 메르켈 총리도 예전에 이미 인정했죠. 난민 포용 정책은 실패라고요. 유튜브로 이웃집 찰스 아프가니스탄 편 보신 분들 아실 듯요. 딸은 히잡 쓰고 눈만 내놓고 댕기고 학교도 안 보내고 탈레반 싫다고 아프간 나왔다지만 여기서 생활하는 거 보면 전혀 우리 문화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슬림들 한 가정에 애도 넷, 다섯 많이 나와서 1, 20년 후면 저 몇백 명이 몇천 명, 몇만 명 됩니다. 게다가 정광훈 있었어. 일부 다처제죠. 심지어 무슬림들 근친혼합니다. 1400년간 50세대에 이어진 겁니다. 걔네들 대체로 사촌이랑 결혼합니다. 유전병 문제도 심각하고요. 영국에서 파키스탄인들로 조사하니 유전병 빈근이 일반 영국인의 10배쯤 되더랍니다. 결국 우리 의료보험으로 치료해야겠지요. 저들도 정착하면 와. 오창에도 모스크 짓고 기도하겠죠. 애들 많아지면 학교에서 세금으로 할랄푸드 급식해야 될 겁니다. 학교 교복 거부, 급식 거부, 뭐 관공서에서 사진 찍는 거 얼굴 보이는 거 거부, 직장에서 업무 시간에 기도 시간 요구할 거고요. 결국 무슬림 이민자 2, 3세들은 문화에 동화되지 못하니 심각한 차별 때문에 증오 범죄나 테러 저지르고 있는 게 유럽 현실이고요. 실제로 아시아 쪽에서도 필리핀 일부 지역은 무슬림이 장악한 곳은 총칼로 무장해서 여행도 못 갑니다. 이미 무슬림들 여자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노동자들 성범죄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입니다. 끝났어요? 아니요, 더 계속돼서 많은데. 더 있는데 아니 이게 되게 좋은 글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솔직한 것 같아요. 시청자들한테 양해를. 자, 지금 중간에 건너뛰기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것이 스레빠짱의 의견이 아니라 아니 근데 읽긴 읽었는데 아니 인터넷에 그냥 공개되어 있어서 제가 읽었는데 이거를 읽어도 되는가라는 조금 아니요, 되게 좋은 글 같아요. 그런 생각이. 이게 그 모든 걸 집대성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선입견과 그 오인하고 아주 그냥 악마화하는 모든 개념들을 다 총 집결해서 일부러 만든 글 같아요. 제목이 아프간 난민 저만 싫은 건가요? 약간 이러고 분명히 반대 의견도 달아주세요. 열려 있습니다라고 해놓고 아마 반대 의견이 달린 모양이죠. 그러고 많이 나서 달리니까. 추가로 자기가 다시 쓴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왜 반대 의견 달아달라고 그랬어. 반대 의견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이분은. 뭔가 그 근거를 댈 건 아니면서 다. 근데 좀 심각한 거는 아까 제가 조경태 의견 얘기를 좀 했지만 진짜 그 댓글장에서 뭐 쓰레기 같은 댓글로 분류되어야 될 이런 것들을 또 공론으로 올라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니까 문제인데요. 이것도 팩트 체크가 다 돼 있는데 일단 이분이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난민이 장악한 치외 법권 지역이 존재한다. 노고존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 치안이 좀 어렵고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놀러 오는 사람들은 거기 가는 걸 좀 자제해라라고 만든 지역인데 그걸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한 거를 국회의원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안 되는 거지. 적어도 자기가 하는 말 SNS에 올리는 말이나 이런 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근데 노고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예, 노고조는 원래 그 공공 아파트를 분양을 스웨덴이 했어요. 정부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옛날에 그게 40년 전인가 막 그때 해서 그 약간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때는 굉장히 혁신적인 주택 정책이었는데 굉장히 싸게 지금 시세로 한 70만 원 정도의 월세.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굉장히 싼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평생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공공 단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제 거기다 입주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난민으로 오거나 이민자들도 많이 갔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회에서 계속
성장을 많이 못 해나가는 시스템이다 그렇죠. 보니까 받아는 줘도 이렇게 성장을 많이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하층민으로 계속 전락하게 만드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평생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비율이 높아진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말고도 이제 그 계속 개발이 더 안 되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저소득층들이 주로 살다 보니까 약간 빈민화되는 상황이었고, 일종의 슬럼이죠, 예, 슬럼. 슬럼화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고존, 스웨덴 사람들끼리 자조적으로 노고존이다 이렇게 말을 붙이기 시작해서 이제 불리는 상황이었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배웠었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치외 법권은 아니라는 거죠. 경찰력이 네. 투입될 수 있고 네. 이제 치안이 약하고 슬럼과 특이의 범죄자들이 있고 뭐 그런 거는 맞고 뭐 난민들하고 갈등이 난민들의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은 맞는데 이거를 얘네들만의 치외 법권 지역이다. 지네들끼리 나라를 만든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난민 천국이라고 막 65,760명의 난민 신청자가 몰리면서 난민 천국이 된 지 오래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누가요? 조경태 의원이 아까 뭐 시리즈가 많아요. 근데 네. 이 중에서도 그 인도적 체류 허가 받고 뭐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3,528명밖에 안 되거든요. 난민 인정까지 받은 사람은 1,119명. 그러니까 뭐 이것도 역시 틀린 말이고, 난민 생계 지원금 혈세로 지원한다. 이것도 난민 협약 가입국을 우리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가 네. 되고요. 아까 말했던 탈레반 연계성까지, 그러니까 트집을 이상한 쪽에서 잡아 나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공포감이라든가 혐오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게끔, 뭐 반정부에 대한 어떤 감정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좀 느낌을 받았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결국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들 받고 뭐 그런 건 있는데,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왜 꼭 우리가 받아야 돼? 좀 이런 감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돈 내면 안 돼? 약간 이런. 아니 그 오지는 말고 그냥 국제기구에 우리 돈 내면 되잖아. 유네스코에 좀 기부죠. 그러면 되지. 왜 꼭 우리 나라에 봐서 살아야 돼? 약간 이런 뭐,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우성 집에서 살면 안 돼? 뭐 그런 좀 느낌이. 야, 내 눈 앞에서 치워줘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땅에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난민을 다 받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 항복을 하면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철제 펜스를 국경 쫙 둘러가지고 못 받겠다 했죠. 못 받겠다. 그리스도 국경에 40km의 장벽과 감시 카메라 설치하고 난민 안 받겠다. 일찌감치 이주민 난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즉시 되돌려 보내겠다. 터키 같은 경우에는 터키는 원래 난민 방파제 역할로 여기 들어왔다가 저기로 네. 다른 유럽 국가로 진출하는 그게 많거든요. 터키는 난민 캠프가 아니다. 단 한 명의 아프간 난민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이미 36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을 수용 중이기 때문에라는 좀 의견이 있는데, 뭐 주변 국가들이 전부 앞다퉈서 난민 못 받는다, 우리나라 사정이 더 급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굳이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정서들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보자면요. 이거는 약간 코로나 문제도 좀 겹쳐서 더 각박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각박하다면 각박하겠다지만 우리가 또 그렇다고 아프리카의 모든 굶어 죽는 아이들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모든 우리나라의 도움을 요청한 일에 우리가 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결국은 선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난민들이 들어온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지라고 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뭐 그런 쪽에서도 얘기는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프간 난민은 우리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얘기예요. 지금 들어오신 특별 기여자 말고? 특별 기여자를 말고 더 받으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받아야 되냐라는 걸 물어보시는 의견이요? 거잖아요. 의견? 네네네. 뭐 300 몇 명 들어오는 건 어떻게 보면 완전히 큰 인원은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측면이 크고. 근데 저도 뭐 10,000명 단위 이 정도가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거부감이 없을 텐데, 몇십만 명 단위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도 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사실 그쪽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몇십만 명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화도 그렇지는 다르고 않은데. 언어도 다르고. 네, 만약에 뭐 몇백 명
뭐 되게 진짜 필사의 탈출을 통해서 몇백 명 정도의 난민이 추가로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저는 찬성이고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우리도 내전이 있었을 때가 있었고, 우리도 그때는 난민이란 말은 없었지만, 거의 난민의 자격으로 다른 나라에서 전전하던 때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밑바닥부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거기서 커뮤니티 그렇죠. 생성하고. 독일에서 고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쨌든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받아줘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어떤 그 생명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능력이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뭐 경제적 부담 얘기 계속 하시는데 뭐 들어와서 그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난민 인정을 받아야만 보장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미잖아요. 난민 인정 거의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 UN 평균으로 봐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저희가. 인정이 된다 해도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건 또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들어와서 그분들도 일을 할 거고 뭐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가겠죠. 근데 같이 우리나라에서 공존하는 게 좀 싫은 거잖아요. 약간 그 외모에서 주는 압박과 그 종교가 주는 약간 좀 무시무시한 느낌? 약간 이런 게 있고 사실 우리가 극렬 기독교인들이 약간 이해가 안 되듯이 네. 너무 또 극렬 약간 그 종교가 이것들 이 시간에 이거 해야 돼. 막 뭐 고기는 먹으면 안 돼. 약간 너무 딱 이런 금지된 것들이 약간 좀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솔직히 뭐 몇백 명 더 받는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 만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저희 주변에서 본 적도 없고 그분들이 마치 우리나라 사회를 바꿀 만한 정도가 되려면 진짜 인원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소수자의 소수자 아닙니까? 사실 뭐 사회를 바꾼다 해도 아니 저는 조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율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일꾼들도 많이 필요한 입장에서 여전히 한민족의 5,000년에 걸친 단일 민족의 위대함을 이제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컴플렉스, 다른 애들하고 섞이면 안 돼라는 좀 그런 느낌을 뿌리 깊은 제노포비아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기도. 저도 뭐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게 약간 피가 흐려질까봐 전전긍긍한 약간 그런 거는. 근데 최근 교육 방향은 그거를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다민족 국가로 전환은 되었다라고 이제 가르치는 걸로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건 다민족이란 말 이직은- 자체, 그러니까 다민족이란 말 자체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른 애들하고 문화를 조금 같이 호흡을 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진화해 나간 한국 문화가 되는 게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두 분 다 받을 수 있겠다, 받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맞다 이런 의견이 되시는 그런데 건가요? 뭐 어쨌든 급격한 변화는 누구나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더 정비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난민으로 정착해서도 그 사람들이 되게 순탄하게 살아가는 상황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할 때 얘기하면서 탈북민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미 탈북민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뭐. 거기에도 돈 엄청 들어간다 세금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탈북민은 얘기도 약간 있더라고요. 명분이 있으니까 한민족이라는 그런 그렇죠. 또 그 5,000년 역사 이거 있으니까는 좀 반대가 덜하긴 한데 그 유럽에서 이제 보통 난민들이 뭐 테러를 저지른다거나 범죄율이 높다거나 이러는 거는 그 사람들 잘못은 사실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들을 배척하고 이제 받아는 줬는데 너희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사람 취급도 잘 안 해요. 약간 이렇게 막 되게 뭐랄까 가축 취급을 한다 그럴까? 심할 때는 그런 식으로도 싼 노동력? 뭐 일하는 기계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차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게 쌓이고 켜켜이 뭐 알제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난민은 아니고 뭐 이민자들도 많고 하지만 맞아요. 그런 것들이 난민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켜켜이 몇 세대를 쌓아놓고
그 차별이 공고해지니까는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서 폭발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너희가 난민이고 너희가 이민자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야. 무조건 쟤네들은 범죄를 한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되게 어이가 없는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험해보지도 않은 거를 그들의 논리를 그냥 극우 유럽 우파의 논리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걔네들은 그냥 범죄가 많다더라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게 너무 무섭다 그럴까 소름 끼치는 일인데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도부터 확실히 좀 차별 없이 한국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뭐 직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들이 막 뭐 억압당하고 있다라든지 막 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제도부터 만들어 놓고 서서히 받아들여야 한국 사람들의 또 반감도 적을 거고 그들의 또 쌓이는 그런 스트레스도 적을 거고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무턱대고 받는다 그러면 분명히 뭐 유럽 이상으로 문제 생기고 뻥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받지도 않을 거지만. 그러니까 뭐 이게 사회적 차별, 억압 그리고 제도적인 어떤 차별 이런 거 안에 사람들을 나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은 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고 역작용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진짜로 세금이 들고 어떤 사회적 자원을 그분들한테 투입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협조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어떤 사회적 일자리가 돌아갔고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주면은 그거는 오히려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어디 자라나 두고 보자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놔두고 그렇게 해놓고서 문제가 일어나면은 거봐 내가 뭘 했냐라는 식으로 어떤 차별을 계속 공고히 하는 이런 쪽이 돼서는 좀 곤란하기는 하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난민들은 대부분 이제 나라에 문제가 있어서 도망치듯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냥 고기나 잡고 그래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고급 인력으로서 일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 제가 기사 한번 저희 회의방에 올렸지만 뗏목 타고 와야 된다. 너희가 네.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너희들 결코 그렇게 공항에서 내리면 안 되고. 공항에서 내리면 안 되고 뗏목을 타고 와야 되고 400명이 출발해서 200명만 도착해야 되고 네네네. 이런 거. 맞아. 허름한 옷에 막 그렇게 돼야 된다. 그 올림픽 보니까 이제 리우 올림픽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도쿄 올림픽에서도 난민이 하나의 국가처럼 올림픽에 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국가들 입장할 때 거기에 refugees 해가지고 난민 팀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라 국기 없는 팀이 두 팀이었죠. 그 러시아가 러시아는 도핑 때문에 그랬죠. 네. 도핑. 걔네 왜 계속 그러나 몰라요. 그거는 다 뿌찐 차르 덕분에. 그리고 좀 우리의 좀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난민팀 올림픽 선수였는데 자기 국가에 속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어떤 지위를 얻지도 못하고 난민으로서도 올림픽 참여하는 모습 보면은 지금 이 시대는 뭐 국가만의 우리 국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그 사이를 떠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한 것이 사회적 비용 크게 봐서는 어떤 전 인류적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우리가 협조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뭐 2년에 걸쳐서 2만여 명을 수용할 그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바로 인접국이나 어떤 직접 싸우는 병사를 투입한 그런 이해 당사자들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원은 우리가 수용하고 추이를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슬라모포비아라고 해서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가지는 어떤 공포증, 포비아가 공포증이라는 뜻이죠.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좀 있나요? 그냥 기독교 사회라서? 아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 나라들이 종교 때문에 정쟁을 하고 있고 네. 뭐 걔네도 무슨 파로 나눠서 순니파와 시아파가 있죠. 그렇게 나눠서 이제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지금 테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뭐 IS라든가 뭐 탈레반도 마찬가지고 알카에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게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뭐 순수 이슬람주의 약간
이래서 근데 예를 들어 뭐 코란이라는 게 굉장히 은유적인 형식으로 적힌 건데 그거를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막 약간 이래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옛날이라서 지금하고 안 맞는데 그거를 강요한다던가 약간 그런 부분들을 봤고 그게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아유 바보들 뭣도 모르면서 이거는 이런 반응을 할 수만은 없다라고 봅니다. 예전에 분당 샘물교회가 갔다가 그런 기억도 있었고 납치당하고 두 명이 뭐 참수당했던가 그러니까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에 너무 이렇게 빠지면 그리고 자기애들끼리도 죽이고 약간 그 탈레반이 그렇게 하는 것도 그 경전에 따라서 해석해서 뭐 여성이 활동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여성 시장을 죽이려고 하고 약간 이런 어떤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예를 들어 중동 출신은 다 테러리스트야. 뭐 좀 그런 느낌으로 가면은 그런 느낌은 위험하지만 또 무지에서 오는 혹은 실제로 뉴스로 접하는 어떤 그런 그 모습들에서 갖는 그런 두려움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분은 실제 무슬림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야 뭐 그 외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분이 나랑 집이 같은 쪽이었는데 꼭 같이 따라오겠대요. 오는 내내 그 모하마드와 그 신과 믿어야 되고 그 이슬람 전파를 나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무슨 사랑의 제일 교회 이런 건가요? 그쪽도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종교 강요하는 쪽은 다 싫은데 그 다음에 근데 저희 집에 실제로 코란이 있습니다. 코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집에서 어떤 집이 이제 아버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어머니는 이쪽에 그 아이는 가디언이 필요해가지고 어머니만 우리 집에 잠깐 체류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은 또 저한테 그렇게 자꾸 기독교를 전파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반항으로 코란을 샀다는 그런 얘기. 어머니 아니고 그분 때문이야.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꾸 정교하면 내 이슬람 믿을 거야 이렇게 된 그러는데 그 같이 집에 오던 그 이슬람 전파하던 분은 내가 따로 혼자 오면 되지. 이건 집에 가면 있으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보라는 식으로 코란을 딱 사가지고 갖다 놨어요. 오늘부터 이슬람 공부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네 아무튼 본 적이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 중에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들 다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있어요? 유학 온 친구들 보면은. 그 같이 이제 수업 듣고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 중에 인도네시아 쪽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또 거의 다 무슬림이라서 아닌가요? 이슬람 무슬림이라서 섞였네요. 무슬림이라서 왔는데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전혀 공포스럽거나 대다수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기억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에 대한 뭐 공포라든지 차별이라든지 물론 이제 중동 쪽은 아무래도 종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지정학적인 위치라든지 이 석유 때문에 사실상 분쟁을 일부러 이제 서방 세계에서 유발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분할해서 통치한다라는 식의 그 예전 열강들의 뭐 통치 방식 때문에라도 일부러 그렇게 막 파를 나누고 종족을 나누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이제 전해 오다 보니까 그게 또 공고화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순수하게 종교로만 갈렸겠습니까? 자기들 이속이 있으니까 종교를 방패 삼아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알려지기는 결국은 그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저는 그거가 조금 공포가 너무 지나치게 확산 재생산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보면은 댓글들 보면은 들어온 난민들 다 돼지고기 먹을 수 있나 검사해야 된다 같은 거의 뭐 좀 폭력적인 수준의 그런 것들도 많는데 다들 진정 좀 하고 어떤 좀 침착하게 우리가 한국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듯이 이슬람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뉴스가 추산하는 아프간 내 난민은 350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하네요. 엄청난 숫자예요. 이 숫자들은 정말 이들이 이제 나라를 빠져나와서
그렇게 한다면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난민 협약국으로서의 의무를 당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짊어진 짐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사라비아이고요. 오늘은 아프간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